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황교안 신임 총리의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패 척결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장관이 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 사회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라는 말을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추진력으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자,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깨끗한 손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총리가 통과 안 된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당신 로펌에서 정관예우로 받은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자식에게 정려도 보니까 조금 했던 것 같고 군대도 빠졌는데 좀 시원찮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당신을 검증해서 혹이라도 낙마시킨다면 현재 야권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란은 다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황교안이 부정부패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결국 그 칼이 현재 대통령에게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항상 뒷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여당 내부의 대통령 안티 의원들이 뭔가 부정부패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 내부의 대선 후보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굉장히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 240명이 추진하고 있는 내각제로서 개헌 문제가 부패 척결에 의해서 좌절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다수의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내는 황교안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여당 내부의 득단과는 다르게 이완구 총리처럼 이번에 임용 과정에서 그냥 낙마하기를 바라고 뭔가 폭로가 터져나오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여권 내부에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종편에 나가지 않고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어떤 타이밍도 저는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넘기는 전국 주도력 장악이 두려운 사람이 한둘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 사회 개혁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의 앞으로 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낙마했을 경우에 벌어질 만한 후유증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어떻게 부패 척결을 반대하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히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적당히 살아오고 적당히 부패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부패 척결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1910년도 전후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죠. 그분은요, 전임 맥킨리 대통령, 부패하기로 유명했고요. 날강도 귀족이라고 불리우던 미국의 록펠러라든지 카네기, 온갖 미국의 당시의 금융산업 자본들과 굉장히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이 박람회 갔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부통령을 했습니다.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부통령을 할 때 별 존재감도 없을 거예요. 적당히 맥킨리의 의견에 크게 반기를 안 들었으니까 부통령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니까요. 독점금지법, 안티트러스트법, 그 다음에 노동자 지위 향상에 관련되는 법, 온갖 어떤 사회개혁적인 법들을 통과시켜서 오늘날 그 미국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토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록펠러의 많은 회사들이 해체가 됐고요. 그 이후로 록펠러나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미국 재벌들의 기부의 행태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들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20년쯤 뒤에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미국 사회가 산산이 해체되지 않고 대공황을 넘기고 또 2차 대전에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꼭 완벽한 사람만이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부패 척결을 입에 올리지 말라라고 지금 연일 칼럼 논설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 진영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 부패 척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흔히 생각을 할 때 한국 국민들은 이념 갈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패를 나누어서 진보니 보수니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일 신문이 서강대학교 연구소와 같이 이 연구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념보다도 빈부 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등의 핵심은 빈부와 관련되는 양극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3명이 10년 전에 비해서 자기의 계층이 하락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자산이나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또 신분이 상승하는 속도도 빠르다 합니다. 이 국민들 중에 10년 전보다도 자신의 계층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30.9%, 두 단계 이상 급락했다는 계층이 10.9%나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이 절반쯤 되는 50.7%, 계층이 상승했다는 어떤 사람들은 18.4%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30대가 계층이 상승했다는 사람이 30%고요. 50대와 60대는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층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한국에서는 퇴직이나 사업을 접음과 동시에 계층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계층 하락이 심각했고, 업종별로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일수록 한 40%가량의 되는 분들이 계층이 하락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600만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파리 목숨인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요, 계층 이동을 소득별로 보면요, 월 평균 가계소득 700만원 이상에서는 계층 상승이 33.6%나 됐고요. 가계소득이 120에서 250만원 사이 되는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계층 하락이 40.8%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도 1억 미만이 되는 계층에서 계층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사는 사람은 40.5%가 계층 하락이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뭐냐 하니까 56.6%가 빈부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우리 사회의 우울한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의 실생활에 깊숙하게 이렇게 다가가 있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중산층이다, 중간층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위안하면서 느끼던 국민들 의식이요, 이제는 상당히 바뀌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는 중간계층은커녕 하층민에 불과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의 1,500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1,500만 명은 사실상의 빈곤층이다라고 하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에서 계층이라는 문제는 소득이 결국은 다르다, 소득 차이가 있다라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런 양극화와 계층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자산이나 소득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양극화의 가속화,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계층의식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계층의식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해산된 통진당 같은 이념 정당이, 그건 이념 정당이라 볼 수도 없죠. 종북 정당이니까요. 자관 한국의 이념 정당이 만들어지고 극자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계층의식 문제, 특히 경제적인 어떤 붕괴에 따른 이 계층의식이 정치로 연결된다는, 그리고 투표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맨날 집구석 싸움에, 공천 싸움에, 대권 싸움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도 또 지금 눈앞에 널렸는데 선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깊숙하게 고민하는 정치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계층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머지않아 국민들의 이런 계층의식에 기반을 둔 극자적인 선동이, 또 거부적인 선동이 지배하는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유럽의 정치가 극자 극으로 가는 것은 유럽의 경제적인 토대가 장기 불안과 저성장, 그리고 고실업, 청년 실업 등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 기민당, 사민당, 그다음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공화당, 이런 정당에 표를 던지던, 전통적으로 수십 년씩 던져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정당을 택하지 않고 요 근래 새로 등장한 이름도 잘 모르는 극자 극우당의 선동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는 경제에 기반을 둔 토대에,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이 조사에 보면 2억 8천만 원, 한 3억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들의 이 투표 행위가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확연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새누리당이 서민보수, 즉 시장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즉 재래식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우리의 텃밭이다. 그래서 서민보수들,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성경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맨날 시장통 방문하잖아요. 제일 먼저요. 근데 과연 언제까지 서민이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개혁적이고 건강한 보수가 한 사회를 갖다가 지탱하는 어떤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막연한 기득권 보수에 서민 보수가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머지않아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